아시죠? 여러분, 뭐, 화폐, 더 쉬운 말로 돈입니다. 돈. 어떻습니까? 이제 돈이라는 게, 요즘 뭐, 현금은 이미 한국은 잘 안 쓰는 그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현대인들은 공기처럼 익숙하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구하면서도 돈을 좋아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만큼 공기처럼 익숙한 게 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을 테마로 혹은 이걸 계기로 매개로 해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인간에 대해서, 즉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리고 너무 심오하게 어렵게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건 없이 그저 뭐 어쩌면 이제 뭐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혹은 뭐 계기가 돼서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계기로 해서 뭐 관심을 가지고 깊게 들어가 본다 이런 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죠. 근데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특별히 이제 무슨 화폐 문제에 화폐 경제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이렇게는 아닙니다. 근데 알려진 이야기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라 짚고 넘어가면서 생각을 한 번씩 하고 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또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인간과 문명 그리고 화폐 이렇게 붙였습니다. 인간, 우리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평범한 사람, 인간입니다. 문명, 다 아시죠? 문명이 뭐 어떤 거다 이렇게 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강의 중간에 조금 설명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인간, 문명, 화폐, 즉 돈을 함께 생각을 해본다. 이런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 화폐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초 부분 설명들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인간과 문명, 그러면은 뭘 먼저 떠올리십니까? 늘 그러면은 문명 그러면은 늘 역사와 함께 이야기를 하죠. 선사시대, 역사시대 이런 개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사시대라면은 뭐 역사 이전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역사시대라면 또 말 그대로 이제 기록되는, 우리가 흔히 이제 기록이 되고 또 뭐 수많은 뭐 역사 철학이 있고 역사 이론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논해지게 되는 기록이 존재한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시대는 사실은 문명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기록을 하죠. 그러면서 문명시대는 곧 역사시대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인간과 문명, 그 문명이라는 것은 늘 역사와 또 함께하는 거죠. 그런데 쭉 따라가다 보면 왜 화폐라는 것을 또 붙여놨는가? 가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화폐는 그 인간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늘 따라다닙니다. 공기처럼. 좋든 싫든. 그냥, 이게 뭐, 화폐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추측하고 짐작은 하고 아주 오래된 화폐를 뭐 발견했다,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는 있지만 언제부터인지 처음부터 인류가 탄생한 그 순간부터 있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문명이 탄생한 그 순간부터 역사시대 초창기부터 화폐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문명사는 곧 화폐의 역사이기도 하고 늘 같이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제 역사를 기록하다 보면은 흔히들 아주 좁게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조금 그렇죠. 정치사 위주로 기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는 이제 이 정치적 인물들의 기록들, 그리고 혹은 이제 뭐 정치적 인물들이라면 뭐 영웅, 군인, 장군 같은 사람들, 이런 류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뭐 조금 나아가가지고 이제 철학자들 같은 사람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비중으로 기록되는 인물 중에는 사실 잠수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 옛날에 가장 오래된 최초의 뭐 상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위인전, 말하자면 옛날식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위인전 같은 거 이런 개념이 있죠. 위인전에 그 막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이다 기록되는 사람 중에 위대한 상인 잘 안 떠오르죠.
상인은 뭡니까? 돈 만지는 사람이죠. 돈을 이제 주된 걸로 이렇게 다룬 사람들인데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늘 함께 해왔다라는 거. 근데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러나 먼저 문명과 역사에 대한 기초 개념부터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론, 기본 개념이 아주 그러니까 확실해야만 전체 이야기를 따라가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걸 꼭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역사라는 개념부터 이게 좀 무슨 또 저렇게 한가하게 또 기본 개념부터냐 이러시겠지만 이 이해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역사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사실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그냥 이야기라고 얘기를 한다고? 좀 어색하죠. 그런데 역사 그러면 역사 법칙도 이야기를 하고 역사 철학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꼭 역사를 개념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야기 법칙, 이야기 철학 이러면 조금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어원은 사실은 같습니다.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와 역사는 히스토리고 이야기는 스토리인데 히스토리와 스토리가 어원이 같습니다. 사실은.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1챕터에서는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역사의 주제가 되는 게 어떤 것이었나 그리고 이제 태초에 그러면 가장 익숙한 개념은 성경 첫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곧 문명과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화폐가 이제 등장하는 것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라는 개념부터 간단하게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위에는 그리스 문자입니다. 히스토리아입니다.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그리스 문자라고 해도 읽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밑에는 그걸 알파벳으로 표현한 히스토리아. 저희 이제 라틴어 표기도 저렇게 됩니다. 히스토리, 저건 영어죠. 다 아실 겁니다. 그 밑에 한자로 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고대 중국에서 중국어의 표기는 원래 한자로 표현합니다. 한 글자로. 두 자로 표현하는 것은 중국식의 표현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도 그렇습니다. 이제 히스토리 그러면 우리말 이제 표기로는 역사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줄여서 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만 역사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두 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라는 개념을 나중에 이제 옮겨와서 이렇게 사실은 역사라는 오늘날의 표현에 굳어졌다는 걸 참고로 아셨으면 합니다. 유명한 역사라는 이름이 붙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책 제목 자체가 히스토리아입니다. 헤로도토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인데 책 제목이 역사입니다. 참고로 잠깐 옆길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참 중요한 고전이고 여기 우리말 번역 참 좋은 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천병희 선생이 이제 옮긴 건데 천병희 선생 번역은 다 추천할 만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히스토리아라는 게 영어로는 히스토리스, 라틴어로는 그러니까 복수 개념은 히스토리아에, 고대 그리스로는 히스토리아이, 요렇게 그러니까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이 이야기들 혹은 역사들 이런 개념이겠죠. 이렇게 되는데, 자, 이 헤로도토스 얼굴입니다. 파피루스라는 고대의 이제 종이 이제 쓴 거였죠. 근데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히스토리와 스토리가 어원이 같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요. 중국의 이제 중국식 한자로는 유명한 이제 사마천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 중국사를 쭉 기록을 한 이제 사마천의 사기, 딱 한자 그대로 표현하면 풀이를 하면은 역사를 기록함이겠죠. 사기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냥 역사를 역사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사라고 표현합니다. 역이라는 표현은 캘린더죠. 역하는 것은 캘린더이기 때문에 원뜻의 의미는 이제 경험, 익스피리언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캘린더라는 의미에서 달력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개념으로 역사라는 개념, 북한식 발음으로는 력사입니까?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히스토리를 일본식 한자어로 이렇게 오늘날 그렇게 이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 역사. 자,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대적 고립된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만약에 이제 사고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고립된 존재로서 생물학적으로만 이렇게 영양소가 주어지면서 쭉 생물학적 생명은 유지된다. 아무 관계를 갖지 않고 고립되어 있다고 이제 간주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생각이 사고와 형성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관계의 존재입니다. 타자와 외부 세계와 관계를 형성을 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인식을 하면서, 근데 그 관계를 주고받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흔적들, 족적들은 딱을 합치면 뭐라고 합니까? 스토리죠. 그래서 개인은 개인사가 있습니다. 개인의 이야기가 있고, 사회는 사회의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가족은 또 가족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사라는 개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 역사, 이런 개념들은 다 관계의 산물입니다. 서로 타자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어떤 인간이, 그러니까 개인이든 또 집단이든 인간이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나는 이런 것 같아,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것 같다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도 사실은 이야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를 하면은 역사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주 쉬운 말로 풀이를 이야기입니다. 이러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흔히 그런 표현을 쓰죠. 뭐 개인사, 스토리가 중요하다. 뭐 정치권에서 종종 그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죠. 뭐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야기 담론이 어떻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은 그처럼 이야기를 살아가는 존재다. 자기 자신이 개인사라는 이야기의 주체이기도 하고 그 이야기 속을 살아가고 있고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아 나간다라는, 그래서 뭐 역사적 존재다 그러면 굉장히 무거워지지만 사실은 이야기라고 해버리면 어쩌면 더 생생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마치 이제 테마 기행을 하듯이 인간 역사에, 그러니까 세계사의 역사에 일종의 테마 기행을 하듯이 담담하게 이렇게 이제 따라오죠. 들어가 보입시다. 역사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정색을 하고 무겁게 이야기를 할 때는 뭐 태초에 혹은 뭐 어쩌고 이렇게 이제 쭉 가기도 하지만 성경 같은 경우에서는 가벼운 옛날 이야기할 때는 옛날 어쩌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줄거리들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실제로 인간의 삶과 역사가 그 뭐 우주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복되는 것인지 썰도 분분하고 의견도 분분합니다만, 아무튼 늘 이야기들은 시작과 끝이 있는 이런 줄거리의 연소 혹은 반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인간의 개인이든 역사든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생존과 번영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 조금 이제 무거워집니까? 생존과 번영 두 가지가 다 한자어입니다만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생존,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물학적 존재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요구하지 않아도 이것은 생체의 본능이겠죠. 살아남는다. 태어나고 살아남는다. 성장한다. 그리고 그 생명을 후대까지 이어간다. 영원한 생명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어가는 것은 생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생존입니다. 번영, 다르게 표현하면 잘 산다라는 겁니다. 살아남고 더 잘 산다. 동물들한테 안 물어봤습니다만 일반적인 동물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확실히 인간은 그렇습니다. 평범하게 평균적으로 보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살아남고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이 없는, 물론 다른 심오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아무튼 저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보편적 키워드를 항상 역사, 인간의 이야기를 보면서는 키워드는 생존과 번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존과 번영이라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또 발견하고 경험하고 계속 접하고 지금도 떨치지 못하는 주제가 되어 있는 것들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상인이라는 존재가 보이고, 저는 상인을 제일 앞에 둡니다. 상인이라는 존재, 전사라는 존재, 설교자라는 존재, 한자어로 표현하면 상무문입니다. 이런 어떤 존재가 보이고, 그리고 교역, 교환, 장사입니다. 문명은 항상 교역과 함께 해왔다는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민족 집단이 있으면은 어떻든 간에 국가를 또 형성을 하는구나라는 게 교역과 문명을 따라서 정치체로서의 국가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또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군 국가가 어떻든지 확장 지향성을 가지면서 패권을 가지려고 하고 제국을 형성시키고 이런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과 평화가 있죠. 개인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집단, 국가, 정치체가 돼가지고 살아남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살아남고 더 잘 사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치고받고 하다 보면 전쟁이 나죠. 전쟁하다 보면 또 평화를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 평화를 정착시키면 좋겠다 이러기도 하고, 이게 늘 문명사의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래 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 늘 화폐가 졸졸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 건지 아니면 핵심으로 관통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는 걸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국제정치학에서 생존과 번영과 관련된 어떤 개념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Security, Power, Prosperity, Prestige. 이건 국제정치학에서 SPPP라고 해가지고 국제정치학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 개념들은 꼭 등장할 겁니다.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존과 번영이라는 키워드가 그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살아남고 더 잘 산다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오늘날 이제 국제정치학의 학문적인 개념으로도 이렇게 정착되어 있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참고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나중에 뒤에서도 쭉 나오겠지만 이 개념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개념입니다만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상인, 전사, 설교자. 이 개념을 어떻게 쓸지는 각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이름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게 속성인데 인간의 세 가지 속성이기도 하고 리더의 지도자의 세 가지 유형이기도 하고 역사 속에서 세 주역이기도 하고 혹은 국가의 세 측면이기도 하고 문명의 세 측면이기도 하다는 것. 자, 한자로는 상무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하면 그냥 기업인 도로 경제입니다. 경제. 전사, 정치인, 군인 이런 어떤 속성. 글쎄, 정치인과 군인을 동렬해놓고 이렇게 다루는 게 어떻다 저떻다 문민정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정치인이 근본적으로 전사다운 군인으로서의 국방의 최종적인 나라를 지킨다라는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정치인으로서의 본질에서 저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자, 문, 종교인, 학자, 인문 이렇게 집어였는데 그래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잠정적이고 가설적인 건데 관찰이고 저 나름의 이런 바라보는 어떤